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부활절 주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과 삶의 희망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무리를 제가 하지 못했는데 PPT를 보면서 미주 미래 한인교회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한계점들, 약점들, 그렇지만 또 장점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미래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자 감소와 세대 변화, 어떻게 해야 될까 부분을 좀 제가 방향성을 좀 잡아본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이 너무 작나요? 크나요? 그걸 좀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잘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민자 유입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사회학자들은 미국의 주류교회로 흡수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 1인, 그렇죠. 일본 2세들, 3세들은 지금 자기 시내 교회들 갖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미국 주류사회로 편입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한인교회에 특별히 이제 혼혈 세대 또 타인종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다문화 교회로 다문화 다민족 커뮤니티를 포용하고 그러면서 다문화 교회로 나아가는, 지금 2세들 교회들을 보면 다문화 교회로의 변화가 아주 눈에 띄게 되고요. 그 다음은 생각해 봐야 될 게, 더 한인의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나타내는 교회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특화해야 된다. 그 다음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사이버 공동체와 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 현대화를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거, 의사결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예전엔 교회들의 각 교인들 편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사진과 가족 사진, 그리고 생년월일, 주소, 연령대까지 다 나오죠. 그리고 어디 선교회 소속이다라고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교회 갔을 때 받는 경우, 교회 편람을 등록하면 수첩이죠. 교회 수첩을 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없고, 저희 교회도 그것을 디지털화 하려고 작업을 하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신을 공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 부동산 에이전트라든지 뭐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는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한 3년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인맥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교회로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철새 비즈니스맨들을 보게 되면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한계점을 보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교회 조직에 대해서 교회 주소록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교회들 주보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멤버십을 갖게 해서 로그인을 하게끔 해서 필요한 내용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보는 것 또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교회 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특별히 카톡으로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 분란이 단체 카톡방인데도 자신의 일상을 막 올리는 분들, 특별히 뭐 이상한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내용과 상관없이 올리는 그러한 분들, 또 잘못 올리는 분들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칙들을 만들면서 하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이버 공동체에 다루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구조 개편, 전통을 유지해야 하고 현대적 접근을 해야 되고 문화를 해야 되고 성경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연결할 때 특별히 이제 성경의 지도라든지 지금 성경의 지명에 있는 그 도시들을 위성으로도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어서 아주 참 성경 공부하기엔 너무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계속 세대 간의 그 단절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걸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2세대 중심 교회의 공동체가 영어 전용 프로그램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중 언어 예배뿐만 아니라 영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타문화, 타민족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그다음 또한 창의성과 개방성 추구해야 된다. 그다음 영어권 목회자 사역을 적극 발굴해야 된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자를 면접하기 위해서 점심을 아주 비싼 점심을 사주고 그 사람을 끌려고 하는데 참 거절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절하지 마시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배우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역에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런 영어권 목회 리더십, 전문 교육, 핵심 역량 개발, 세대 간의 중재자 역할 하는데 그 2세대 사역자들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처음에 유학생들은 모른다. 우리가 얼마나 삶이 힘든지 그러면서 1.5세 또는 2세대에 겪는 어려움들, 특별히 부모에 대한 이야기들,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는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공부하는데 텔레비전 켜고 음악 틀고 하는 걸 보고 그 텔레비전을 야구방망이로 부셨다 하는 그런 상처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픔을 너희는 모른다라고 했는데 한 10년 뒤에 그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줬던
2세 사역자를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유학생들 1.5세 또는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을 자신이 3세대 한인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2세대는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때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2세여서 더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대 간 중재자 역할 하는 그 역할이 참 어려운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동된 신앙적 가치 중심, 세대 초월, 참여, 장려하는 것, 이 부분을 하는 것. 그래서 전 세대가 영어권이나 한어권이냐의 구분 없이 함께 예배드리는 연습들이 절기뿐만 아니라 계속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은 1세 목회자, 2세 목회자 간의 협력 강화 부분이 좀 가장 필요하고요. 공동 프로젝트 통해서 하고 뭐 이런 것. 그 다음 지역 기반을 전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다민족 공동체와 연결, 사회 네트워크 강화, 노인 사역들, 그리고 디지털 중심 활동들. 그러면서 저희 나이 드신 교인분들 이야기해 보면 노인센터 가서 일주일에 4일 또는 많이 참여하시는 분은 5일 정도 참여하시면서 하는 일들을 예전에 교회들이 했었는데 이젠 그런 센터들이 감당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것도 어떤 때는 더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교회로서의 의미보다는 사교적인 모임으로 더 오게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하면서 신앙을 키워야 되겠고 그것을 하는 게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대 간의 열린 대화, 열린 예배라고 하지만 이제는 열린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지금 우리가 에픽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배 순서까지도 모든 교인이 참여하면서 순서를 바꾸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 의사소통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적 역할정대, 포스트 모던 시대 다리교회, 하나님과 공동체 간의 연결. 그래서 미국의 브릿지 처치라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방향성을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 상황 속에 어떻게 기독교 교육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책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상이 누구고 그 대상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교회 안으로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역할이 뭔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무엇인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좀 깊게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기독교, 어떤 기독교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사이버 공동체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과 교회 공동체, 이 옆에 그림에서 나오는 이런 연결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데이터교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인터넷 서치를 하다 보면 알고리즘 때문에 제가 보았던 주제에 대한 영상들이 계속 뜨고 제가 리서치를 해도 그와 관련된 알고리즘이 계속 연결돼서 같은 주제를 계속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교, 새로운 종교, 여러분 손에서 얼만큼 그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갖고 계십니까? MZ라고 했을 때 최대한 휴대폰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뭐 휴대폰 보는 시간이 거의 하루여야 된다. 뭐 8시간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제 데이터교, 그다음 사이버네틱스의 혁명. 그러면서 정보 교환과 제어 방식에서 인간과 동물 기계가 원리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는 그런 혁명적 선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적용하고 정리할 것인가? 개념적 공간을 보시면 컴퓨터 통신을 매개로 만들어지는 사회 관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개념적 공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설가 윌리엄 깁슨이 1984년 뉴로맨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가 사이버 공간입니다. 그러면 사이버 공간의 개념은 가상 네트워크 환경,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의 정보 환경이다. 그리고 복합적 구성이다. 물리적 요소와 비물리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있고 정보 활동의 장이다. 생성, 저장, 수정,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보면 시공간을 초월하죠. 지금 한국과 동시간으로 우리가 연결되는데 15시간, 뭐 14시간의 그런 차이가 상관없이 바로 우리는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극복한다. 익명성과 개방성, 이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익명성, 신원을 숨기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막 악성 댓글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디까지 개방성을 둘 것인가? 그다음에 초연결성. 그 한 사람이 연결되는 사람들이 한 100명이라고 쳤을 때 유명한 연예인들, 셀럽들과 연결되는 게 미국 안에서는 한 5단계만 거치면 그들과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초연결성이고요. 현실 상호작용, 가상과 현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는 점입니다. 사용자와 활동,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인간과 행위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네트워크 인프라, 하드웨어 기반, 뭐 이런 구성 요소 보시고요. 그러나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격적 육체의 실종이다. 신체 활동이 불가능한 논리적인 영역이고, 사이버자의 분리, 본래자와 사이버자의 불일치. 예를 들면, 저도 나이 든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을 자주 보는데, 페이스북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과 또 다르고, 또 사이버 옛날 아바타를 만들면서 이제
내가 사는 삶하고 아바타에서 보여주는 삶이 틀린 거,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촉각적 경험의 부재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종교 체험의 필수적인 신체적 감각을 상실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예배를 어떻게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큰 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영역이고 물리적 신체가 존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계점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사이버 공간의 적용 영역을 보면 정보통신이지요. 실시간에 소통하며 정보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이제는 전자상거래. 저 역시도 이제는 오프라인 찾아가서 이런 물건을 물어보면 온라인으로 주문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온라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공간 제약 없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많은 대학에서들 좋은 강의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또 유튜브에서 자료 화면들을 찾으면 여러 자료들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사회적 관계망. 근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이버 공간과 국가 안보. 요즘 해커들이 이야기되면서 이제 크립토, 그러니까 사이버 머니죠. 사이버 머니를 해킹하면서 가져가는, 그래서 비트코인들 뭐 각종 요즘 그러한 화폐들, 전자화폐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를 심고, 그다음 공격할 때 요즘은 드론으로 공격하는 게 아주,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좀 많이 좀 아파서 목소리가 좀,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다릴 것 같아서 주일 저녁에 늦게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보호, 안보 전략 수립, 사이버 공간과 국가안보, 그다음 사이버 공간과 교회, 교회에서의 그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알 수, 어떤 면에서 사생활이 보호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이버 공간에 법적 문제가 있고 사이버 범죄와 처벌도 있고요. 프라이버시 침해, 사생활 이 부분이 가장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적재산권 이슈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특허권 보호. 처음에 저도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막 알리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제 생각을 갖고 자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책을 그 사람이 만들어서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을 카피한 사람으로 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요즘 AI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는데 AI로 생성한 이미지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뭐 요즘 아주 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 국제법 적용하는 거, 사이버 범죄, 해킹뿐만 아니라 사회적. 저도 전화기로 들어오는 그러한 저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전화들이 엄청 옵니다. 두나콜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런
다른 필요 없는 전화를 막아버리지만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 않고, 그리고 구글에서 저에 대해서 쳐보면 또 셀 수 없는 수많은 정보가 또 나오는 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내가 사용하다가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드라이버, 다음 뭐 네이버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카운트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삭제하고 어떻게 자녀들이 협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이슈들이 요즘 점점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다고 갑자기 쓰러지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공간들, 그냥 그런 구글 드라이버나 뭐 원드라이브 뭐 이런 여러 곳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꾸 없애는 부분들이 많고, 요즘은 또 유료로 계속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적재산권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이버 윤리, 네티켓이라고 그러죠. 온라인에서 예절과 배려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이다. 백성 악거를 달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드는 그 사이버 폭력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다음 그 안에서도 이러한 온라인으로 괴롭힘과 혐오, 서로 온라인에서 싸우다 보면 막 그 분쟁 있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보면 교회 게시판이 참 보기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이 돼야 된다. 권리와 의무를 이해해야 된다. 그다음 아주 중요합니다.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야 된다. 너무도 많은 거짓된 정보가 많고, 거짓된 정보로 그것을 갖고 이슈화를 만들어서 자신의 검색, 그런 숫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러한 미끼로 던져지는 수많은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이것이 정말 맞는가. 요즘 AI 시대에 정보를 검색해 보면 많은 것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도 AI가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유료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무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는 그래도 매달 내는 그 돈의 값을 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점점 더 지금 제가 만든 것도 예전에는 그 PPT를 만들 때 아주 글자 수만 넣어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했습니다. 항상 한 장 한 장씩 만들고 했는데, 요즘은 제 원고가 있으면 그 안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이미지까지 다 컴퓨터가 AI가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어떤 때는 더 요약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 이 AI와 빅데이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요즘 양자 컴퓨팅 문제가 되면서 지금 양자 컴퓨터 주식들은 막 올라가고 떨어졌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다, 이제 곧 온다 하는 이야기들도 많고, 메타버스와 확장 현실이 지금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40년 전, 35년 그 전에 제가 컴퓨터 그때만 해도 300만 원인데 286 컴퓨터였고 XT80이라는 그리고 하드가 20메가바이트밖에 되지도 않는 아주 작은 컴퓨터였는데 워드 프로세서 쓰다가 컴퓨터로 넘어가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좋고 한 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미래가 점점 확산되고 요즘은 또 나가는 게 로봇공학이죠. 로봇공학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사이버 공간은 24시간 7일 동안 하루 종일 삶에 영향을 끼치고 기회와 위협을 준다는 사실 또한 필요하고 지속적인 연구, 그다음 전 세계 국가들의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접근한 분이 제니퍼 콥이란 분이 사이버 은총에서 1998년에 나온 책에서 사이버 공간을 신학적 가능성으로 적극 긍정한 부분도 있고요. 최인식의 예수 그리고 사이버 세계 2002년에 나온 그 책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성배 교수는 교회 문화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선교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 접근 방법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고 찾으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사이버 공동체, 종교 공동체의 시도를 보면 인터넷 방송국이 나왔고 천주교에서는 굿뉴스를 설립했고요. 조계종은 달마네, 그리고 김성윤 목사의 인터넷교회. 2000년대 초에는 뭐 대구 성서 아카데미 작은자교회 설립, 인터넷 한가족 교회, 한국에서 나온 사이버 공동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온라인 미로이죠. 중세 성당 바닥 문양을 따로 걸으며 명상하는 종교 성찰 프로그램인데 이슬람은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그것을 하게끔 가상으로 만들어서 온라인 미러를 따라가게 하고 그다음 가상 예루살렘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외 사이버 종교 활동도 아주 열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좀 사이버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그런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는데 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 채팅 시스템이었다라고 이야기되고요. 그다음 90년대 인터넷의 대중화죠. 그러면서 포럼과 채팅방, 그다음 소셜 미디어 2000년대 페이스북, 트위터, 레딧 등의 플랫폼이 등장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비대면 상호작용이죠. 물리적 공간에 제약 없이 사람들이 연결된다. 그다음 자발적 참여.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그다음은 평등한 위치다.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시작됐고 초기 제자들이 활동으로 신앙 공동체 형성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누는 삶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바로 함께 모이고 떡을 나누고 필요를 채우는 삶이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보면 영적 연대가 있었고 공동체 의식, 사회적 책임도 있었고 신앙의 성장.
그래서 초대교회 사회적 책임 부분을 많이 보면 이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길거리에 던져 버리고 포기하고 더 나아가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길거리에 그냥 내팽개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시신을 묻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 그런 내용들의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앞으로의 미주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공동체 또는 한국 교회들까지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이버 공동체의 현대적 역할은 정보 공유, 소통 촉진, 사회적 자본 형성. 그래서 온라인 관계 역시 자본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는 영적 성장을 지원하고 인간관계,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사회봉사. 그러면 이제 부분을 보면 디지털 환경 기반 비대면, 교회 공동체는 대면이죠. 대면이고 정보 공유지만 오히려 좋은 영적 성장.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지만 이쪽에서는 자유로운 참여와 탈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요즘은 목사님이 싫어. 또 교인들이 누구 때문에 난 교회를 옮겨야겠어 하는 그런 자유로운 참여와 탈퇴가 요즘 너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생긴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연결이고요. 상호작용이고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런 사이버 공동체에 한계점이 있는데 그 통계를 찾아보면 신체적 접촉이 부재한다라는 것. 그다음 사이버 종교 공동체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례전 경험이 불가한 것 같고 또 몇 교회는 온라인으로 성례전을 집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사이버 교회 예배를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하다 보니까 홈처치 개념이 좀 많이 약화됐고요. 그다음 이제 온라인 예배를 저도 가끔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하는데 집중도가 저하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걸 화면을 보다가 딴 생각하고 또 딴 쪽 일을 저도 어떤 때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다음에 이 기술적 제약 가끔 버퍼링도 많이 나오고요. 그 인터넷 접속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차이를 보다 보니까 몰입의 경험은 도움이 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체험하는 부분이 좀 너무 약하다는 내용이 아까 짧게 지나간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교회에서 지역교회 기반이 되는 것, 홈처치가 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활용해야 되는 건 사이버 공간의 활용이다. 그러면서 개인적 영성 훈련과 일상 몰입을 위한 도구로 깊게 집중하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것. 가끔 저도 힘들 때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유튜브를 틀어놓고 깊게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말씀도 자막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다시 깊게 몰입하기 좋을 그런 것을 저도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이 온오프의 통합 모델, 사이버 공간의 장점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갖고 있는, 죄송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균형 있는 통합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사이버 공간을 잘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좀 제가 짧게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대해서 좀 토론하는 거 적어주시고, 그다음 저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쓰신 독서 보고서 채점 들어갑니다. 채점. 왜냐하면 다 내신 다음에 제가 읽고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점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졸업하기 전까지 제가 시간 만들어서 채점하고 피드백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이라든지 여러분의 질문들을 그 대시보드 밑에 적어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셔서 파이널 페이퍼, 기말 페이퍼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거의 한 학기를 이제 끝마쳐 오는 시점에 우리 모두가 기진맥진하고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힘을 내시고 마무리를 하시는데 전력 질주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거는 때가 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공부하면서 저의 강의를 듣거나 또 다른 분들의 강의를 영상으로 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의 폭을 좀 많이 넓히시고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할 때 육하 원칙이죠. 어디서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고 무엇을 교육하고 누가 학생이고 누가 교사인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어느 때에 해야 되는가. 특별히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우리의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이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장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복음이 이어지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